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낮에 또 근로도 하시고 이 저녁 늦게 또 강의까지 오시는데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신림동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네. 그 제가 오늘 자동차로 그 마일리지 거리를 보니까요. 32km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오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32km 거리인데. 아마 교통이 없으면 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제가 2시간에 걸려서 왔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대개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아침 한 5시나 6시에 움직여서 아마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시면 한 10시는 되실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60년대에 87불의 나라에서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7,500불이니까 눈부신 발전을 했죠. 아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반 한 70명 됐는데 도시락을 싸우는 학생이 딱 3명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렇게 큰 솥에다가 강냉이 넣고 죽을 써가지고 죽도 나눠 먹었고요. 저희 5학년 때 되니까 그 죽이 없어지고 이렇게 옥수 빵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1960년대에 저희들이 세계 각 잘 사는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해서 지금 원조를 받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지금 체험하고 있지만 세계 어디 가셔도 여러분 뭐 우리 대한민국 잘하냐? 그럼 2가지 얘기해야 됩니다. 대중교통. 서울은 내가 기다리는 버스는 한 2, 3분이면 계속 옵니다. 마치 택시같이 와요. 버스 타보면 탄 사람이 한 30인승 버스에 탄 사람 한 2명밖에 안 되는데 또 계속 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대중교통이 좀 잘 되어 있고요. 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100%가 이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예요. 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던 시대의 인사말은 만나면 식사하셨죠? 이게 인사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식사하냐고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죠? 지금은 주로 바쁘죠, 이게. 우리가 참 자랑할 것도 많은 나라인데 보시면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월화수목 금금금 일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추세가 좀 바뀌긴 했나 봐요. 10월 달에 뭐 10일간 우리 지금 놀잖아요. 운 좋게도 뭐 10월 2일도 공휴일 됐지, 대체 휴일도 생겼지. 하여튼 그래도 늘 분위기는 일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요즘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틀림이 없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 청년 자녀를 두신 분 있으면 취업 때문에도 걱정하시고 또 취업인데도 이게 장가나 시집을 안 가서 걱정도 하시고 뭔가 조금은 좀 우리 같지는 않죠. 또 보시면 OECD 국가가 좀 34개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살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하겠지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살기 힘들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1.17명인데 한때는 1.02명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런 추세로 나가면 우리가 2040년도, 50년도 되면 우리 인구가 2,500만이 됩니다. 2,500만은 1960년대 인구가 2,500만입니다. 지금 우리 5천만인데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연금 혜택을 받는 분들은 아마 절반 이상 연금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 받는다. 그럼 그때 가시면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지. 네? 자, 부패 지수는 왜 이렇게 높은가 모르겠어요. 갈등 지수. 요즘에 툭하면 주로 싸우는 게 많습니다. 국회도 열심히 뭐 싸우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왜 그럴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 답의 일부를 여러분들하고 적어오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뭐 제가 예를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실은 영국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어요. 또 일본도 수시로 가는데요. 서울 물가로 따지면 음식값 따지면요, 서울이 지금 동경이나 런던보다도 비쌉니다. 내가 영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값이 더 비싸요. 자, 그러면 비싼 음식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재료도 좋고 또 유명한 쿡이 하기 때문에 비싼 요리가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음식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음식이 비싸질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비슷한 나라에 비해서 사회 비용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32km의 거리를 2시간에 오는 저와 20분에 갈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하면 일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돼요? 20분에 갈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20분에 끝내고 가서 쉴 수가 있는데 나는 이미 갈 때도 그만큼 또 각오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직접적인 일과 관계없는 사회 비용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교육열이 높아서 자녀를 오랫동안 교육시키는 건 다 좋은데요. 자, 호텔 가셔서 주문받는 그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이 이렇게 접시도 나르고 하는데 그 일 하는데 대학을 졸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근데 우리는 지금 상당수가 다 대졸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렀죠. 우리가 이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버스 말씀드렸는데 1시간에 2대만 와도 될 버스로 1시간에 10대가 온다고 치면 8대는 덤으로 다니는 버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을 치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국가가 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국가가 내는 거 아닙니다. 다 내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직접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는 것 뿐이지 내가 세금으로 냈다가 세금에서 그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우리가 많은 나라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사회적 비용이 특히 높은 이유는 우리 또 올해 중앙집권 체제에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말에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뭐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서울에 가면 자기가 있는 고장에서 있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뭐 배우는 것도 많고 다 되는데 조그만 면적에 1000만이라는 사람이 모여 살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서는 치료할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는 이제 그런 식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1960년대 이후로 중앙집권, 국가주의, 국가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1960년대 87부 국가가 지금 27,500국가가 됐잖아요. 자, 우리가 한쪽으로는 급성장을 했는데 그 급성장 덕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많은 걸 또 놓쳤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문제점이 있으면 대번에 여러분 누구 욕을 합니까? 우리는 대번에 정부 욕을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여러분 기다리는 버스가 한 5분만 넘으면요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해서 내가 기다리는 버스 안 오냐고 여러분 불평 많죠. 옛날에 여러분들 크실 때는 집 앞에 눈이 쌓이면 직접 나가서 직접 눈을 쳤는데 지금 눈도 안 치고요. 도대체 시청 공무원들은 뭐 하는데 이게 눈도 안 치냐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의존하거나 정부 탓을 하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규제를 만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법도 많고요. 옛날에는 없었던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또 한으로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동일한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전부 하나의 가치를 갖고 사는데요. 우리 최고의 가치가 뭔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는. 요즘에 조금 세련돼서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다 돈 버는 겁니다. 다 돈 버는 거에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동일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수도권 집중도라는 말은 인구의 몇 %가 서울에 사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49.8%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인구의 49.8%가 수도권에 삽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토탈 인구가 지금 2,600만이에요. 나머지
지역이 한 2,500만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구역에 많은 인구가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주택값도 비싸야 되죠. 교통비 높게 치러야 되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벌써 지방 소멸이라고 해가지고 군 지역에 가시면요 벌써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홍천이라는 지역 들어보셨죠? 동서고속도로 생겨가지고요. 가시면 내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한 3.3분의 2에 됩니다. 그 홍천구 내면이. 근데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내면의 인구는 2,500명이에요. 2,500명. 자, 그럼 그런 지역에 우리 공공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해야 되냐? 그 넓은 지역에 2,500명이 살고 있어요. 그럼 버스로 서울처럼 운영할 수 있겠나요? 절대 운영 못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하루에 버스 한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올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과의 사이가 엄청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를 좋아해서 인구의 92%가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소멸된다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를 좀 세 개의 나라를 좀 말씀드려서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영국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인데 다 지금 선진국이죠. 또 우리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우리 미국이 뭐 관계 있다는 얘기는 요즘에 뭐 사드 문제를 안 꺼내도 참. 근데 언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시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관심 있다고 그러면 우측은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멀리 있는 미국이 왜 우리나라한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 유학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유학 가면 유학생의 90%가 다 미국을 다닙니다. 제가 지금 행정대학원 교수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지금 행정대학원에 교수 28분이 있는데요. 24명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미국에 관련이 많고요. 자, 50년대 45년 이후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빼놓고는 얘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보시면 미국 지식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표현으로 우리나라의 해뜨는 미국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영향은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여러분 서울 가셔서 혹시 1호선 지하철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1호선? 그럼 1호선 타시면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보시는 분 있으세요? 땅속으로 가기 때문에 잘 크게 못 느낄 수 있는, 타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다른 거하고 반대편으로 탑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좌측 통행하나요? 우측?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좌측 걸어 다닐 때 꼭 좌측 보행을 하라고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육도 받고 최근에 왜 우측 통행하라고 바뀌었어요, 그죠?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갑자기 바꾸라고 그랬는지? 궁금하셨죠? 예, 좌측 통행은 일본 사람들 때문에 좌측 통행을 하거든요. 일본은 자동차가 좌측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가 좌측으로 가면서 헤드라이트를 비칠 때 헤드라이트가 좌측을 비춰줍니다. 왜 좌측을 비춰주는지는 아시죠?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보도에도 불빛을 비춰주고 하나는 자동차 운전자끼리 이 불빛을 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왼쪽 가기 때문에 왼쪽을 비춰줘요. 그래서 사람이 좌측 통행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우측 통행하는, 자동차가 우측 통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좌측 통행을 오래 해와한 거야. 최근에 이제 우리도 고치자 해서 고친 겁니다. 1호선이 좌측 통행이에요. 1호선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네, 1호선 엔지니어가 일본 엔지니어들이 와서 했거든요. 왜 이놈들 나쁜 놈들이지. 한국이 이게 우측 통행한 나라면 우측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 식으로 좌측으로 한 거야. 2호선, 3호선보다는 다 우측 통행합니다. 지하철도. 네,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도 지금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일본의 영향을 받았냐면요. 독일이라는 나라 때문에 일본이 독일을 통해서 받은 것을 우리한테 넘겨줬거든요. 자, 여러분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우리 얼마나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 보고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이 한 260개가 있어요. 대학 많죠? 260개. 2년제 대학까지 합하면 한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에 한 100여 개 대학에 도고동문학과라는 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제2외국에 도고를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독일어 하셨어요?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일본어 이런 게 제2외국어 하지만 중국어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55년생인데요. 제2외국어를 독일어나 불어 했어요. 일본어, 중국어는 아예 끼지도 못했어, 언어에. 그럼 한번 여러분 독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리에 있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100여 개 대학에서 도덕문학을 공부하고 있거든. 저는 5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평생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어요. 쓸 데가 있어, 독일어 어디. 네? 네, 그 이유는 중간에 일본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국. 아마 여러분도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제일 민주주의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죠. 특히 오늘 여러분 자치분권 말씀드리는데 자치분권을 가장 일찍 시작했다고 하는 나라예요. 1215년. 1215년이면은요, 우리나라는 고려라는 나라고요. 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15년에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이라는 데를 점령한 해예요. 그리고 그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 먼 옛날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민주주의 했다고 그럽니다. 영국 사람들은. 영국도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승인해주고 하여튼 적잖게 우리한테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세 나라를 중심으로 외국인 선진 사례니까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국을 제가 전통적인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영국은 그럼 왜 일찍이 얘네가 자치분권 민주주의를 했냐? 우리는 아까 제가 고려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고려 4대 임금 이름이 광종이라는 임금입니다. 기억나시죠? 고려 광종을 배울 때 뭐를 배웠냐면 고려의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룬 임금이다. 실질적으로 통일을 이뤘다고 하는 말은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 때만 해도요. 각 지역에는 지역의 토호들이 있었어요. 지역 유지가 있어가지고 지역 유지가 자기 나라도 힘을 쓰려면 자기가 뭘 데리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당시에 지역 호족들이 호족으로서의 힘을 유지하려면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토를 달려고 하면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다는 말은 내 뒤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 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군대. 내가 내 군대를 데리고 있으면 왕이 뭐라 그러면 그래 뭐 심한 경우 너 한번 싸워보지 뭐 너하고나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무슨 말을 해도 이 귀족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고려 왕족이 뭐를 만드냐면 노비양건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 노비양건법이 뭐 하는 법이냐면 모든 사병들을 없애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면 태종 때도 마찬가지죠. 조선 때 태종 때도 정권을 갖고 있던 사병을 싹 없애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없애지를 않고 각 귀족들이 자기네 군대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힘이 왕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영국의 왕이라는 게 귀족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미전쟁이라는 거 기억하실 텐데 그게 맨체스터 지역에 있는 두 양미 집안이 왕이 계승권을 놓고 30년간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힘이 오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귀족으로 왔다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그게 자산 귀족계로 옮겼다가 이렇게 오면서 그 지역의 힘이 쭉 유지되어 온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섬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섬나라였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게 종족 간에서 전쟁을 많이 할 때 영국이라는 나라는 영국 역사상 딱 두 번의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가 물러가 난 다음에 뭐 여러분 세계사 입할 때 기억나는 10세기 경우에 게르만 민족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켈트 쪽을 북쪽으로 쫙 몰아냅니다. 그러고서 세운 나라가 잉글랜드라는 나라인데 그때 이 두 번의 침입을 받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좀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그 게르만족들이 그 켈트 쪽을 북쪽으로 쫙 만드는 게 스코틀랜드거든요. 그 외에는 외적의 침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왕이 군대를 늘리려고 그러면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너 왕이 왜 군대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러던 중에 여러분 십자군 원정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군 원정 때 옛날에 십자군 원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로마 교황청의 명을 받아서 각 지역에 있는 왕들이 이제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그 경비를 누가 되냐 하면 그 군대를 데려가는 왕이 됩니다. 전쟁터에 가면 우리는 군대만 가는 거 같지 옛날에 십자군 원정은요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었겠죠. 당시에 1215년도에 여러분 로빈 훗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그 로빈 훗이 그 왕을 하나 만나는데 왕이 가슴에 이렇게 사자 모양을 한 왕을 만납니다. 이게 킹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 사자왕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자왕 리차드가 십자군 원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십자군 원정 떠날 때 킹 리차드가 얼마 자기 창고에 있는 돈을 싹 가지고 원정에 떠나는데 그래서 왕이 계속 자기 동생인 존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존 왕이 왕이 되고 이렇게 창고를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청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고 그랬더니 귀족들이 벌떼같이 이런 문서를 하나 가져와서 너 이거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사인하면 세금을 걷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 못 걷는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왕이 세금 거둘 때는 모두 귀족들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215년도에 이미 영국 왕은 귀족들의 승인을 걷지 않으면 세금을 못 걷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서가 그 유명한 마그나 칼타라는 문서고 그 해를 영국 사람들은 영국 의회 민주주의 시작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의 절대 왕권이 귀족들에게 무릎 꿇는 해거든요. 그 이후로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역의 힘이 셌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이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국은 지방의 힘이 상대로 굉장히 세다.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에 지금 한 팀이 나가죠. 근데 영국은 월드컵에 4팀이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스코틀랜드 팀, 웨일스 팀, 북아일랜드 이게 한 나라인데 4가지가 무슨 한 나라인데 월드컵에는 4팀이 나가요. 이 말은 지역이 힘이 비등비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월드컵에 고구려 팀, 백제 팀, 신라 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싹 묶어서 그냥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영국은 4개의 이 지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러니까 영국은 이러한 지방 분권적인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나라입니다. 지금도 작년인가요? 영국이 그 EU에서 탈퇴하다가 또 브렉시트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이 우리 독립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고요.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시면 제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같은 나라인데 걔네가 돈이 따로 있어요. UK라고 하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아래에 있는데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면 자기네 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 돈 따로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강원도 가시면 이 사람들은 UK라고 하는 유니언 잭을 걸어놓지 않고 스코틀랜드 길을 따로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독립국가 같은 거죠. 세금도 따로 걷어요. 법원 시스템도 따로 있고 학교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 이렇게 독자적으로 지역.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이런 데 살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잉글랜드보다 좀 떨어질지 몰라도 자존심, 아이덴티티 이런 거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사람 한번 기억나시면 백파이프라고 이렇게 3개 나고 이렇게 좀 슬픈 음악 나오는 그 악기 기억나시나요? 남자들도 치마 같은 거 입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도 입고 다니더라고요. 자존심이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국에 대한 동정심이 우리가 서울에 대한 동정심보다 크지 않은 거죠. 그거 참고할 수 있겠고요. 자, 미국. 뭐, 재미난 나라입니다. 또, 뭐,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 입장에서 미국을 바라본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이나 나나 미국 시리즌이다. 이면 참 복받은 나라죠. 비록 인디안이라는 사람, 뭐, 흑인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국가를 만들면서 이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위에다가 바둑판에다가 자기네가 바둑을 두어가는 나라입니다. 자기네가 생각한 대로. 1776년 이전의 과거는 싹 없애버리고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국가를 만들 때 우리는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방이 만들어지고 주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방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분권의 나라지. 이 사람은 1602년에 선거를 했다고 합니다. 빨리 했죠? 1602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592년에 우리 임진왜란이니까 1602년이면 선조임금 때거든요. 선조임금 때 이 사람들은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의 이름이 가브너라는 대표입니다. 이 가브너가 지금 우리 주지사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1770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하는데 그때 이미 독립할 때 13개 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13개 주는 각 주마다 자기 나라 돈, 자기 나라 군대 시스템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인구 한 3억 되는데요. 지방정부 수만 한 8만 9천 대예요. 지방정부의 수만. 또 지방정부의 형태도 각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기는 그 정부가 얼마나 상이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성인이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요? 성인. 네, 우리는 만 20세가 성인입니다. 민법상. 근데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몇 살이면 성인인 것 같으세요? 신체적으로는 초등학생이면 성인이더라고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제가 볼 때 한 15, 16세면 성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현실을 많이 못 따라가는 거죠. 오늘 그거 주제는 아닌데, 자, 우리는 20세가 성인인데요. 미국에 가시면 18세인 주도 있고요. 19세인 주도 있고, 20세인 주가 다 다릅니다. 성인연이 되는 이유가.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19살인 젊은 남녀가 성인 나이가 18세인 주에 가서 결혼하면 그 결혼은 유효한데 20세인 주에 가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똑같은 젊은 남녀인데 이 남녀가 어느 주에 가서 결혼하냐에 따라서 이게 유효한 결혼일 수도 있고 무효한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국립대학들이 다 좋은 대학이죠. 우리 서울대학을 비롯해가지고. 근데 미국에 국립대학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큰 잘 사는 나라에 국립대학이 있냐는 미국에. 미국의 국립대학은 다 아미스쿨, 군대 학교.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요거 3개 빼놓고는 국립대학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립대학. 주립대학이니까 주마다 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주에서 로스쿨을 나오시면 여러분이 받는 있는 변호사 자격증은 캘리포니아에서만 써야 돼. 다른 주에 가면 못 써. 물론 이제 주 간에 협약을 맺어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주 간에 서로 우리 같이 쓰기를 하자 이런 협약은 별개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각 주에서 받은 그 변호사 자격증은 그 주에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왜?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뉴욕 주에 사는 사람은 캘리포니아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은 요즘에 이제 큰 도시를 찾아가서 사긴 하지만 자,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데는요. 이게 세금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1776년 독립하기 전에는 소위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을 때는요. 자, 치안, 방범 영국 사람들이 다 해주죠. 그리고 얘네가 세금을 안 걷었거든요. 영국이. 그럼 서비스는 다 받는데 세금 안 낸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이 나라가 전쟁을 많이 하면서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영국 식민지인 미국에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티에다가 차에다 부과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나온 말이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뮤엘 앤더슨이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의 사촌인데요.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에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생기고 세금을 내려면 우리 대표를 뽑자. 우리 대표가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미국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자,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자, 미국 제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나라가 생길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제일 큰 주는 인구 4천만이 있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또 얼마나 크냐면 우리 남한 땅의 4배 됩니다. 지리적 면적이. 근데 4천만 사니까 뜨문뜨문 사는 거죠, 사람이. 제일 조그만 주는요. 인구 45만 되는 와이오밍이라는 주입니다. 인구 45만이면 아마 김포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김포시가 45만 되죠? 그죠? 사실. 그러니까 김포시 인구밖에 안 되는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있는데 이 주 간의 권한은 똑같습니다. 똑같단 말은 인구 4천만 되는 캘리포니아도 상원의원은 2명, 인구 45만도 안 되는 와이오밍도 상원의원은 2명이에요. 그래서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50개에서 100명으로 이루어지는 주거든요. 그리고 상원이 권한이 강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헌법을 만들 때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큰 주와 작은 주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 4천만 되는 캘리포니아도 있고 인구 50만도 안 되는 와이오밍이 있는데 헌법을 어떻게 만들고 싶었겠어요? 국회를 만들 때. 인구가 많으면 국회의원 수를 머릿수로 하자고 그러겠죠. 지금 우리나라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절반이 다 수도권 국회의원입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 인터레스트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 8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서울, 경기에서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인구 4천만에 되는 캘리포니아도 2명, 인구 45만도 안 되는 와이오밍도 2명이거든. 똑같아. 자, 그러니까 작은 주는 주에서 동일한 수를 내자는 거고요. 큰 주는 머릿수대로 내자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를. 자, 그래서 이들이 낸 합의는 우리 국회를 2개의 방으로 해서 큰 방은 똑같이 2명씩 내고 작은 방은 인구 비례로 내자는 게 지금의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협이죠. 그 대신 권한은 어디가 가져야 되겠어요? 예, 큰 방에서 갖는다. 근데 큰 방에서 가지려면 누가 양보를 해야 되겠어요? 예, 큰 주들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큰 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치, 양보, 타협이 필요한 데서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야. 없는 사람이 양보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예다. 그래서 미국은 1945년 이후에 우리에게 정치, 행정, 경제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도 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분권적이라는 얘기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한다고 해서 시장, 김포시의 시장과 시의원 뽑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미국에 가시면 선출직 공무원이 굉장히 선거가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선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직접 뽑은 지. 여러분 우리 지금 헌법이 나빠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 크게 고칠 것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직접 뽑은 게 몇 번 되신 것 같으세요? 직접 뽑은 게. 유신헌법 생기고 1980년대까지는 우리 대통령 못 뽑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뭐 안 뽑고 때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 해가지고 또는 선거인단 뽑아가지고 간접선거 했잖아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은 그때 우리가 물리쳐졌던 게 대통령 직선제거든요. 그래서 1987년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직선하는 겁니다. 대통령 직접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감, 시의원, 시장 이렇게 이름 뽑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은 선거 4로 나눠지는 해 11월 첫째 주 화요일이 선거의 날인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선거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대통령 선거, 연방정부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정부의 주지사, 주상원의원, 하원의원, 카운티의 커미셔너, 그 다음에 시의원, 시장, 시의원, 교육감, 무려 한 20여 가지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예비고사 보신 분들 생각나시면 예비고사 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마크로 이렇게 점수 냈던 기억나시죠? 선거를 그렇게 합니다. 특히 지방정 우리는 좀 시의원, 시장만 선거한다고 그러는데 캘리포니아 가보시면요. 그 외에 재산평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재산세 때문에 요즘 신경 많이 신경 쓰시죠? 자, 우린 재산세를 어떻게 매기는지 아시죠? 여러분 재산세를 내려면 재산에서 과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세율을 곱하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의 그 과표를 누가 정하나요? 우리나라.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나 땅이 있으면 이 가격이 얼마다. 이 얼마의 세금을 물리는 땅이라고 이거 가격을 정해주죠. 그걸 누가 정해줘요? 네, 우리는 국토부가 합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거지. 중앙정부가 내 재산의 가치를 다 정해줍니다. 세율은 누가 정하나요? 그 몇 퍼센트다. 가격이 뭐 1억이 넘으면 몇 퍼센트, 5억이 넘으면 몇 퍼센트 이렇게 세율이 있는데 그건 누가 정하나요? 네, 그것도 우리 국회의원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LA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산 가격을 누가 정하냐?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뽑는 재산평가관이라는 사람이 정합니다. 김포시 그러면 김포시에 내가 재산평가관 할래 하고 후보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서 투표하는 거야. 우리 김한묵이 자네가 해라. 왜? 네가 가장 경제 지식도 많고 공정하고 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세율은 누가 정하는데? 세율은 김포시에 있는 시의원들을 정합니다. 자, 우리 좀 여러분들 지금 김포시에도 지방검찰청이 있죠? 있나요? 김포시 없죠? 예. 거기 가시면 시검사, 시판사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에 대한 해석과 판결을 누가 하냐? 시검사 판사가 해요. 근데 이게 다 선출직 공무원이야. 여러분들 시장 뽑아놓으면 시장 재걱정하는 게 돈 함부로 쓸까봐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관을 누가 임명하냐면 내가 시장이면 자네가 감사관 하셔야 내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제대로 감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임명했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요 감사관이 별도의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액션을 딱 취해서 돈을 쓰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야, 이건 안 돼. 왜냐면 내가 별도의 선출직 공무원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통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이렇게 돈을 지출하려면 이 사람을 딱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보고는 아, 이건 법에 없는 행위야.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돈이 안 나갑니다. 굉장한 자리죠? 네. 자, 이게 다 선출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미 지역 스스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는 게 많은 거죠. 사실은 뭐 우리도 재산세 굉장히 하지만 미국은 재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재정은 다 재산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선생님, 여러분들 어느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좋은 학교.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가 어떤 좋은 고등학교냐면 서울대학교 많이 가면 좋은 고등학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좋은 교수님이 많이 있어야 좋은 대학이 아니라, 그렇죠.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학교예요. 근데 외국은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 예, 그럼 좋은 선생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자, 그럼 좋은 선생의 가격은 어떻겠어요? 왜냐면 얘는 시장 마케팅 움직이니까 A라는 학교에서 나 10만 원 주겠다. 요 B라는 학교에서 20만 원 주겠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겠어요? 20만 원 준 데는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데가 노동을 하는데 20만 불 준다, 10만 불 준다 그러면 20만 불 주는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학교들은 좋은 선생님들 싹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사립학교들은 여러분 등록금을 이미 많이 냈어요. 사립학교 등록금이 높은 이유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봉급이 높거든요. 심지어 대학 교수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다. 좋은 학교 가시면. 그러니까 등록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게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공립학교가 되려면, 그렇죠. 좋은 선생님을 모셔오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는데 좋은 학교?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시스템에서. 이게 다 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일본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때는 경제규모 2위 국가에서 지금 4위국가로 떨어져 있지만 참 잘 사는 나라죠. 1970년대 워크맨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 하나 갖고 있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그건 안부로 하는 나라는 됐는데,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일본이 잘 살게 된 게 150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사를 배우실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둑질하러 많이 왔다는 건 배우셨죠? 이수진 장관이 그 외국 퇴치하는데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다는 거 배우셨죠? 왜 그놈들이 도둑질하러 자꾸 우리나라에 왔겠어요? 응? 그렇죠. 가난하니까.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 신문 보니까 일본들 우리 관광을 많이 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본 가실 때 한번 얘네 그 산천을 한번 보세요. 얘네가 왜 가난했나? 혹시 기억나세요? 일본이 왜 가난했을까? 네? 네. 예, 일본은 산이 80%인 나라예요. 평지가 없는 나라야. 우리도 산이 많고 평지가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으면 옛날 침을 쓴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산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바다가, 여러분 바다에서 뭐 잡으면 되지.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선박 기술이 좋아가지고 바다에서 멀리 나서 고기도 잡지만 옛날 같은 이쪽 배에 멀리 나갔다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주도 가시면 여자들이 힘쓰는 이유가 남자들 고기 바다로 갔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왜? 배가 지금같이 좋고 튼튼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는 나라거든요. 솔직히 1868년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이르기 전까지는 일본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또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가 취한 게 하나 있어요. 전국을 다 연방국가와 같이 분권적인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왜? 동경에 있는 당시 에도 막부가 전 국민을 먹일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요 대표들 보고 야, 이 동네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세금도 안 걷었어요.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가야겠지. 그리고 당시 동경에 있는 에도 막부는 직영지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자기네가 직접 돈이 되는 걸 직접 해. 그 돈 있는 게 중에 하나가 광산업이고요. 무역도 중앙정부만 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거지. 이 가난한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1868년에 결심하는데 그 결심한 왕이 메이지 천황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주변에 몇 개의 인물들이 모입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 인물 중에 하나에 우리가 잘 아는 이토이 히로부미라는 인간이 들어옵니다. 잘 아시죠? 이토이 히로부미라는 인간이 일본을 근대화시키고 일본이 강대국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어떻게 공을 세우냐? 그게 독일입니다. 독일. 자,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메이지 천황이 당시 엘리트 한 200명을 모아가지고요. 한 1년 10개월 동안에 미국, 영국, 유럽 쭉 돌아오라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 한번 보고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국사 시간에 6.1준의 신사유람단이라는 거 보셨나요? 아, 기억나시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거 신사유람단 보고 이제 흉내낸 건데 우리는 일본만 다녀왔습니다. 당시 엘리트 한 50명이. 당시 이 엘리트는 한 30년인가 되는 인원이 그것도 1년 10개월 동안에 미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쫙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친 나라가 여러분 잘 아는 프로시아라는 나라. 이게 독일입니다. 그리고 프로시아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만난 사람이 여러분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만나서 이토 히로부미한테 뭐라고 했냐면 외교 힘이다, 힘. 그래서 여러분 비스마르크 그러면 철혈 정치라고 그러는데 그때 철은 스틸, 쇠, 혈, 피. 저게 힘으로 피를 보면서 하는 게 외교라는 거예요.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라. 자, 그럼 어떻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래? 그랬더니 비스마르크 어드바이스 한 게 니네가 지금 분권적으로 돼 있지 않냐 이거야. 그를 중앙정부가 꽉 이걸 통일하고 지방은 중앙이 시키는 것만 잘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360년 동안에 분권적인 시스템을 유지했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만듭니다. 자, 그럼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그러면 얘네가 왜 분권이었냐면 전국에 한 300개로 이 영지가 나눠져 있었는데 각 영지마다 대묘, 다이묘라고 하는 봉건 영주가 있을 거예요. 봉건 영주 밑에는 많게는 한 5만 명, 작게는 한 2만 명이 자기 무사들이 다 있죠. 그게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사무라이 나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거 믿고 지역의 영주들이 힘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없애버립니다. 야, 그거 상상해 보세요. 시민 한 5만 명 있는 무사봉 너그 무장해자. 그러면 그거 쉽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영주면 내 아들이 영주가 되고요. 또 내 손자가 영주가 되는 세습제였는데 그거를 끊어버립니다. 그걸 끊어버리는 그 개혁의 최선봉에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일본 사람 눈에는. 자기 생애에 총리만 4번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총리를 4번을 해요. 귀족을 의장 하다 할 수 있는 감투는 다 했어. 그리고 그거 다 마치고 61세의 나이로 한국의 초대 통감으로 오는 거죠. 그게 190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한국에 올 때는 자기 머릿속에는 뭐 추측입니다만은 한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일본의 한 뭐 지역? 뭐 이 정도로 저는 왔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토 히로부미도 한때는요, 그 비스마르크 한다고 이렇게 구렛나루도 기른 적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을 독일에서 받은 시스템을 일본이 적용을 했고, 그때 그걸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1905년도에. 여담인데, 우리 지금 행정구역을 보시면, 우리 이제 전라남북도라고, 경상남북도라고 그러죠. 뭐, 북한에 가시면 한경남북도, 뭐,
평안 남북도 이렇게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 이 남북도가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우리 한반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 팔도 금수강산이라고 불렀죠. 예, 팔도란 말은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뭐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해서 팔도예요. 이걸 남북으로 쪼갠 건 누가 쪼갰냐? 일본 사람들이 쪼갠 거거든요. 왜? 이게 도가 크니까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쉽게 잘잘히 쪼갠 거야. 근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막 쓰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벌써 한 15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들은 이유는 일본이 독일에서 배운 걸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왔고 우리가 그걸 해방 후에도 계속 가져옵니다. 왜 가져오는지는 아시죠? 네? 이미 제도가 일본 제도였고요. 1945년 이후에 임정 끝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도 상당수 공무원들은 일제시대 한 공무원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판사, 검사, 일반 공무원, 특히 경찰, 군인까지 싹. 그러니까 일본 시대 때 배웠던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기억한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라고 안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는, 네,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왜 국민학교인지는 아세요? 왜 국민학교로 부르는지는 아세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죠?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지금도 원무. 그런 거 좀 가르쳐 줬어야 됐어. 왜 국민학교냐, 이게. 국민학교라는 말은요, 국가의 신화를 가르쳐 주는 학교라는 뜻이야. 국민학교라는 말은 국가의 신화가 되는 걸 가르쳐 주는 학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에 국가의 주인이 되는 걸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너 어떻게 하면 국가의 신하가 되냐 이거래. 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그 관리 명칭 중에 대신이라고 쳐요. 총리 대신 그잖아요. 그때 이 대신이라는 말은 천하의 신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공무원들은 누구의 신하예요? 국민. 그렇죠. 국민이죠.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복인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독일 시스템이 일본 갔다 와서 우리 법제도 대륙계 법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법과대학 나오면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일 가서 공부해 와야 됐습니다. 왜? 우리 법제가 독일 법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법도 우리 독일하고 많이 닮은 게 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조금 우리도 낮은 편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못 부과했어. 그럼 국가가 좀 다퉈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고 다퉈요? 아니면 안 내고 다퉈요? 네, 우리는 내고 다투죠. 왜? 국가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르치는 거는 국민이 우위에 있고 국민이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국가가 우리 국민 위에 있고 그 우월한 주위에 있는 거예요, 국가는.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이걸 다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이라는 용어 쓰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죠, 현재. 그럼 국민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그러자. 그랬더니 중국도 인민이라고 그러고 북한도 인민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뉘앙스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미국 같은 건 어떻게 다투냐? 세금의 문제가 생기면 안 내고 다툽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 만약에 안 내고 다투는데 내가 졌다. 그러면 이자까지 합해서 내야지, 이제. 왜냐면 내가 안 내고 다퉜으니까. 우리는 내고 다툽니다. 의미는 다르죠? 이 자치분권 하는 말은 국민이 주인 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독일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 관련된 재단은 한국에 다 들어와 있죠, 현재 지금. 근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이제는 주로 가는 도고동무가 막 없어지죠. 웬만한 데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치를 얘기할 때 우리 여기 단체자치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체자치란 말이 나오는데 이 단체자치란 말은 독일이 했던 시스템을 일본이 적용을 하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 단체자치란 말은 우리 자치를 얘기할 때 하나는 단체자치, 하나는 주민자치를 얘기하는데
자치를 단체가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이 지방에다 시키면 지방을 시킨 거를 잘한다. 이런 의미의 단체 자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의도대로 지역을 쫙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전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에 도입을 했다가 일본이 우리 가르쳐 준 건데 이미 이 두 나라는 이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의견을 모아가는 주민자치를 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거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이제 한자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중국이나 대만은 이미 원래 오리지널 한자체는 다 버리고 간자체라는 거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자의 모양을.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원래 모양이 한자 공부하려면 한국 와야 된다잖아요. 똑같은 형태.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분권적인 전통이 한 250년 있었던 데다가 이들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하는데 강력한 직업적 관료제를 도입합니다. 이게 다 이토 히로부미가 낸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번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행정체제를 버리고 현인하는데 차이점 뭐냐면 번일 때는 세습제입니다. 이 봉건 영주가. 그런데 현이 되면서 현지사가 천황이 임명하는 임명직 지사가 되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31살 때 효고현의 초대 지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효고현은 어디 있냐면 고베라는 도시 들어보셨나요? 예, 고베가 있는 현이 효고현인데 초대 임명직 지사를 이토 히로부미가 효고현 지사로 출발합니다. 관리를. 그 다음에는 징병제를 도입하는데 사무라이를 해체하니까 이제 무사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징병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무라이 각 지역에 있던 그 사무라이들을 다 없애니까 군인들이 남잖아요. 사무라이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일본 애들이 자기 역사를 하면서 사무라이를 없애면서 사무라이가 남아서 이걸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하다가 얘네가 낸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한국 쳐들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진왜란도 그래서 생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얘네가 소위 정한론, 한국을 공격하자. 이게 남는 군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세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탈북하고요. 탈북한 1868년을 얘네가 메이주신이라고 하는데 1904년에 얘들이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하면 혹시 국사시간에 카즈라 테프트 협약이라는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즈라라고 하는 일본 총리와 테프트라는 미 국무장관이 맺은 협약이거든요. 그 협약 그 조약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을 먹어라. 미국은 필리핀을 먹겠다. 그거에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이게 이미 그때 미국, 영국과 대등할 또 영일 동맹이라는 걸 맺어가지고요. 영국하고 일본이 더동한 대등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대국이 됐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소위 만주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제2차 태평양 전쟁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들이 소위 분권이라는 얘기를 일찍 꺼냅니다. 자, 특히 영국은 1980년대에 잘 살았던 나라가 1970년대 중반에 IMF 위기를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 병 때문에 생긴 일이죠. 영국 병이란 말은 놀고 먹는 겁니다. 다 국가가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고 식민지에서 이렇게 재물을 약탈해 올 때는 그게 유지가 됐는데 자, 식민지에서 사는 소득이 전부 없어지니까 이제 일도 안 하고 견딜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중반에 IMF 구제금융을 받고요. 구제금융을 받는 약속으로 얘네가 방만했던 재정 행정체제를 바꾸는데 영국은 이때 최초로 중앙집권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 공짜로 먹여주다가 이거를 안 먹여주려면 이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버스 요금 좀 한 1,500원 내시잖아요. 김포는 얼마? 1,500원 하죠? 그걸 만약에 한 5,000원 내는 개혁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주민의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내일부터 버스 요금 5,000원이다. 예를 들면. 왜냐면 실제로 버스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그 운영 비용과 여러분이 내는 버스 요금에 비하면 여러분 여기 버스 요금이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럼 국가가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가 할 수 있는 개혁은 두 가지입니다. 버스의 운행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용자가 요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서 국가가 보조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재정이 좀 나빠지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줄어듭니다. 왜? 국가가 세금을 더 이상 못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돈을 더 내라고 그래야 될까요? 버스 요금을.
자, 그러면 버스 요금을 내고 타야 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 되겠습니까? 네, 보통 우리 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장이나 의회가 있다면 그 정책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당시 중앙정부에는 보수당의 대처수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원던 시장에는 노동당의 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시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공공요금 올려라 이러니까 런던 시장은 노. 민영해라. 너 민영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부가 하던 거를 민간업체에 넘겨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요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다가 버팁니다. 그러니까 대처수당이 취한 제도가 런던 광역시를 해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리가 없어버렸어. 그게 1980년 유명한 개혁이거든요. 이렇게 집권화를 시작하고요. 그다가 이제 이렇게 집권화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중앙 집권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시스템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본 가시면 다 갔다 오신 분들이 일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요? 일본 가니까 어떻더라 뭐예요? 깨끗하더라. 일본 가니까 촌이나 도시 할 것 없이 길 정리 잘 돼 있더라. 그거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죠. 자, 제가 아까 홍천군 내면을 말씀드렸는데 홍천군 내면을 서울시와 같이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혹시 강원도 쪽으로 최근에 길 좋아져가지고 다녀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동해안 동서고속도로인가? 그거 빼놓고 나머지 국대 좀 차가 없어서 난리 난 얘기 들으셨죠? 네? 일본에 가시면은요, 이 홋카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서울의 한 5분의 3 정도 되는 섬인데요. 우리나라의 5분의 3 되는 섬인데, 그 섬에 공항이 몇 개냐? 12개가 있어요. 그 섬에 공항만 12개가 있어. 근데 실제로 쓰는 공항은 2개밖에 없어요. 다른 공항은 하루에 아침에 하나, 저녁 때 하나밖에 안 뜹니다. 그러면 공항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지금 없애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거는 중앙 집권 시절에 지역 균형 발전한다고 국가가 돈을 막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깨끗해졌어요. 웬만한 데는 길도 잘 나 있어. 근데 지금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들도 분권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권을 추진을 엄청 했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줬던 위임사무 다 없앴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옛날보다는 분권적으로 좀 많이 돌아갔다. 자, 우리도 분권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이고요. 그 다음에 분권을 가장 큰 정치적 이슈로 만든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방 분권에는 큰 가시적인 얘기거리 별로 없는데 균형 발전에서 생겨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세종시라는 도시가 하나 생겼죠. 그다음에 여러분 전국의 혁신도시 들어보셨나요? 예,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한 250개를 전국의 10개 도시에다 쫙 강제로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에 내려가 있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가족들도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예, 다 두 집 살림 됐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되면 올라오는 고속도로는 꽉 막힙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열차표 예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울지향적인 사고죠. 제가 오늘 영국이 말씀드렸는데요. 영국이 100만 넘는 도시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11개가 있습니다. 100만 넘는 도시가. 광역시 7개, 수원, 안산, 일산, 해가지고 창원, 한 11개가 되는데요. 영국은 100만 넘는 도시가 런던 하나밖에 없어요. 축구 좋아하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이런 팀 들어보셨어요? 그 두 팀이 맨체스터라는 도시에 있는 팀입니다. 세계적인 축구팀이죠. 인구 하나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인구 40만입니다. 김포시만한 도시에 세계적인 축구팀이 2개가 있어. 여러분들 이청용 선수가 영국 갔을 때 소속했던 팀이 볼턴 원더러스라는 팀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네. 인구 하나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인구 8만입니다. 8만. 캠브리지 들어보셨어요?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도시? 인구 하나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인구 9만 5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인구 27만이에요. 전국이 비슷합니다.
물론 런던이 한 750만 되긴 하지만 도시 지향이 우리보다 좀 덜하죠. 자, 그래서 일본은 1995년부터 개혁을 시작하기로 해서 2006년도에 지방분권 개혁추진법, 2009년에 민주당 정부 들어서 아주 분권을 획기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때 나온 개념이 지역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역이 권한을 좀 강화해서 지역의 의지대로 또 하자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성과물은 크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영국도 대수당은 집권적인 개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처수당을 이어오는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들으면서 굉장히 큰 분권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권을 특히 유럽 국가들이 분권을 한 데에는 유로피안 유니온이라는 통합정부가 생각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소위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서 국가 간의 갈등이 더 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럽 축구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유럽 축구들이 다 도시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에 다 도시가 붙어 있죠. 뭐 파리 무슨 팀, 뭐 레알 마드리드, 뭐 바르시아, 뭐 이렇게 지역되어 있는 게 아마 옛날 도시국가 시대로 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영국도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분권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1986년도 해체되었던 런던 광역시를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처성은 없었다가 토니 블레어 수상이 다시 만들고요. 또 지방정부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시장과 시의회만 딱 뽑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통합형으로 그러니까 시의회를 뽑고 시의원들이 시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캐비넷 같이 여러분들 캐비넷 들어보셨는데 그 캐비넷과 같이 시를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캐머런 정부 들어와서는 지역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지역 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 가시면 그 전통적인 집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 전통적인 지역이 어떤 개인이 소유하다가 이걸 팔으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그 파는 거를 정지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지역에서 그 집을 인수해가지고 지역 관광의 자원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주의법이라는데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는 그리고 시민사회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영국의 지방분권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는 물론이고요. 사실 우린 저 학교 다닐 때는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잉글랜드가 영국은 아니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4개의 지역을 묶은 나라거든요. 근데 각 지역에다가 권한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도 권한을 많이.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관련 이슈는 거의 한 90%는 스코틀랜드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의회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총리도 따로 있고. 또 웨일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특히 이 잉글랜드 지역은 지금 최근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문제 해결하는데 많이. 그래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의 지역 문제 스스로 해결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하는 게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은 우리 소위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등은 그냥 굳이 얘기하면 1992년도에 우리 지방자치 선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995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장을 선거한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큰 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구호가 2가지가 있는데 구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방자치 부활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방자치 부활할 때 그 지방자치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오게 하는 자치분권,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자치가 아니라 선출직 단체장, 선출직 지방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왜? 당시 김대중, 김영삼 야당 대표지요. 대표 눈에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임명직 시장, 임명직 도지사, 거기다 임명직 경찰서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유롭게 선거할 수가 없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임명직 김포시장인데 선거 딱 되면 김포시장 제일 뭐가 걱정되겠어요? 김포시에 사는 유권자가 집권 여당을 몇 % 찍냐고 내가 최고 관심사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투표율이 바로 나오는데?
그때가 만약에 야당표가 많이 나왔다. 그럼 제 자리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 유지하려면 우무로 양으로 선거운동해야 될 거고 그게 관권선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권선거의 분위기에서 정권 교체는 없다고 본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지방자치 서두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도 한 170개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사실 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만들어냈었는데 그럴 시간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야당 대표들한테는. 그래도 70 넘어서 대통령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 아직도 우리가 주민자치 할 만큼 충분한 제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분권 헌법을 개정하자는 거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게 다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지방자치 부활해서 여야 간의 정권교체를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대해서 의심받는 분은 좀 없어요. 최근에 뭐 댓글 사건 때문에 조금 논란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는 공정하다고 이제 최근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군대 선거 괜찮던가요? 우리 젊은 분? 군대에서 투표해 보신 분? 그거 보면 우리가 공정해졌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네? 옛날에는요, 군가 있으면 군인도 투표도 못해 중대장이 다 했어. 그러니까 뭐 파월 장병들 투표하면 뭐 98% 찬성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한 40년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방자치를 해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고요. 나름대로 성공을 크게 했는데 그게 정권 개시에는 기여를 했지만 중앙집권 시스템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 의존도 계속 높아졌고 서울에 대한 의존도 너무 커졌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는데 지역은 좀 계속 작아지고 있고 이런 거를 지금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치분권을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처방이 너무 늦지 않았나 우리가. 조금 우리가 너무 늦게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좀 해야 되지는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렸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분권을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적 운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사건에 말려들어서 정치적 동력을 확 놓쳤죠. 그래서 지방분권은 금방 이슈가 사라졌고 지역균형 발전이 계속 이슈가 되는 바람에 분권에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시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보다요 한 5천 개의 권한이 더 많습니다. 제주도 가시면 또 제주 경찰도 보신 적 있어요?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있어요. 노란 유니폼 입고 있죠.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말만 분권한다고 그랬지, 사실 분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약속을 몇 가지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조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비슷해서, 분권 쪽으로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다. 이게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이 분권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학적으로 표현하면 권력 투쟁이거든요. 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권력을 내놓으라는 건데 이 권력을 스스로 내놓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권한이 필요한 사람이 뺏어가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 합체해서 힘을 합해야 되는 일이 남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헌법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하다고 전국에 다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7년도 우리나라 헌법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지금 권력 구조, 대통령의 권력 구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큰데 저는 그거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강하다고 하는 건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얼마큼 강한지. 자, 제가 한 5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발의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률안 발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국회에다가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안할 수가 있어요. 사실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대부분은 대통령이 발의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국회 힘이 세졌거든요. 국회의원들 스스로 발의를 해도 법이 통과가 안 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장 그 부결된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국회가 힘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통령이 법률안 발의하는 횟수가 더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떡하냐. 행정부도 법률안이 필요하면 대통령 이름을 내지 않고 국회의원도 갖다 줍니다. 네가 좀 내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발의하는 것처럼 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법률안 발의권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전쟁 선전포고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전쟁하려면 국회에서 전쟁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래 전쟁해라. 그럼 선전포고를 누가 하냐? 국회의장이 합니다. 대통령이 나는 선전포고 안 못해. 국회의장이 전쟁해라. 그러면 나는 허락받고 선전포고 다음에 내가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 선전포고 할 일이 있겠어요? 뭘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 할 일이 있으려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전쟁 선포권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감사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감사원 무섭죠? 우리는 이 감사원이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감사원이 국회 밑에 있어요. 그럼 이게 대통령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대통령 의향이 반영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4대강 감사 생각하시면 돼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4대강 감사 크면 안 나오잖아요. 문제들 딱 되면서 4대강 감사 이게 또 나왔죠. 그게 대통령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 간에도 감사원 이제 떼어서 국회를 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건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비상대권이라는 걸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만든 법보다 더 강력한 명령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2번의 경험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금융실명제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 김용남 부총리 오늘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일부터는 금융제 한다 해가지고 긴급명령 발동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국은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가 만든 법률을 뒤집을 만한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 긴급명령 발동할까요? 앞으로 보안상, 우리 안보상의 문제가 발동하기 전에는 아마 제가 볼 땐 긴급명령 대통령 발동하지 않을 거예요. 자,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상원과 하원 2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각 주관의 합의에 대한 기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단원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처럼 대통령의 정당하고 의회 다수당이 분리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언제 힘을 발휘하냐. 자,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가 한 1200명 정도의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1200명이 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야 됩니다. 근데 걔네는 컨센트 앤 어프로브라고 그래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냥 청문회만 하면 되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돼도 대통령이 그냥 임의로 임명하면 돼. 그 몇 번 임명했죠, 우리. 미국은 승인을 못 받으면 절대 임명을 못 합니다. 우리는 한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는데 미국은 한 2주 동안 청문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싹 홀딱 뺏겨 사람을. 그래서 최근에 청문회에서 안 된 사람들 예를 몇 개를 들어보면 이유를 한번 보세요. 클린턴 대통령 때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던 여자 변호사가 이제 탈락하는 법무장관입니다. 탈락하는 이유는 자기 집안에 불법 이민 히스패닉의 가정부를 두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법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불법 이민자의 가정부를 두고 있으면 법을 어떻게 집행하냐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부시 대통령이 둘이죠. 그 아버지 부시 때 존 타워라고 하는 텍사스 출신의 상원의원이 존 타워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에 지명을 했는데 이 청문회 이틀 만에 사퇴합니다. 사퇴하는 이유는 29살 젊을 때 변호사 시절인 것 같아요. 자기 세크레터리하고 환복을 갖다 이렇게 아마 허벅지를 이렇게 한번 만진 모양이죠. 그게 팩스로 싹 들어와가지고 그 부적절한 처신이지. 예, 그런 이유로 청문회 그 후보를 사퇴하는데 우리 같이 세금을 못 냈다? 뭐 불법 뭐라고 그러지? 주소지 이전을 해가지고 생기는 거? 불법 그걸 뭐라고 그러지? 위장 전입. 이거는 청문회감이 아예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청문회를 뭐라고 하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히 말씀드려서
대법원 판사, 고위 공직자 같이 이렇게 정치적 커리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관리 안 한다고 갑자기 장관시키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인사권만을 조금 조절해주면 내가 볼 땐 대통령이 생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많은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저는 중앙집권 시스템인 이 헌법을 분권적인 헌법으로 바꿔준 게 가장 큰 일이다. 왜? 중앙집권 시스템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국가가 하는 일이 100이라고 친다면 중앙정부 80, 중앙정부 2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만큼 8일이라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 6대 4나 5대 5로 해주면 대통령은 결국 작아졌죠. 그리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에서 해주는 일이 그게 돈이 적게 드는 일입니다. 자, 요게 이제 볼펜이라고 가정하시고요. 내가 사면 이게 1,000원에 삽니다. 또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세일할 때 사면 800원에 살 수 있고요. 여러분 공동소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동구매? 같이 사고 싶은 사람 10 모아가지고 우리 단체로 사자 그러면 더 디스카운트 되죠? 왜냐면 많이 샀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사지 않고 내가 김포 씨한테 맡기면요. 김포 씨는 이걸 2,000원에 삽니다. 그건 아시죠?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해서가 아니고요. 공무원의 매뉴얼대로 하면 2,000원이에요. 왜 2,000원이에요? 공무원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세금을 걷었죠.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도 봉급 줬어. 또 이걸 물건 사는 구매공무원 고용해가지고 구매공무원도 봉급 줬죠. 그러니까 이게 2,000원이 된 거야. 이걸 중앙정부에 맡기면 얼마 살 것 같아요? 10,000원에 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누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눈을 내가 치우면 이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김포시장에 전화해서 야, 니네 도대체 뭐해? 내 집 앞에 눈도 안 치우고. 이러면 김포시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거 치우려고. 그럼 이게 공짜로 치웁니까? 여러분 세금 낸 건 돈이어서. 절대 김포시는 소득을 만들지 못해요. 김포시가 쓰는 돈은 다 100% 여러분 주문해서 나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비가 적게 드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적게 드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최고고요. 아니면 지역에서 하는 거야. 김포시가 하는 거기에 경기도가 하는 거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못하면 국가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자는 게 우리 분권의 기본 취지고, 그러면서 자치단체, 우리 단체자치라는 말은 빼고 이제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라는 말을 쓰자. 그리고 분권 국가로 가자.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검토해 보자는 거고요. 제가 아까 우리 헌법 논의하면 양원제 논의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7개 시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신 거죠. 왜? 도중에서는 그렇게 가장 넉넉한 도입니다. 인구 1,300만이에요. 서울시 1,000만, 얘가 1,300만이야. 제일 조그만 시도, 광역시도 제일 조그만 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세종시인데 세종시 25만이에요. 똑같은 광역인데. 제주도 60만이에요. 강원도 150만입니다. 전남이 한 155만. 경기도는 1,300만이야. 다양하죠?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는 국회의원들이 머릿수로만 비례하니까 세종시, 강원도, 제주도는 자기의 이익을 대표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원제 하자는 거거든요. 지역도 지역 대표를 내자. 우리 아까 미국의 상원같이. 누군가 강원도 목소리를 좀 내줘야지. 그래 강원도도 발전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가서 제주도 목소리를 좀 내줘야지. 그 얘기입니다. 양원제 얘기는. 자, 그러면 다 아냐? 저는 앞으로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기도 교육감 투표하시고 경기도 도지사 투표 따로따로 했잖아요. 김포 보시면 김포시장은 일반행정만 하고 있고 김포시에 김포시 교육청이 내려와 있죠. 요즘에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던데. 자, 그러니까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을 띄워놨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띄워놓은 시스템에서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따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붙어야 되거든요. 왜 붙어야 되냐 이거지. 붙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영국이
큰 도시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은 너무 좋은 학교를 안 갖고 싶겠어요? 영국 사람들은 좋은 학교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만큼? 다 보내고 싶어요. 서울대학 같은 데 다 보내고 싶어요. 그 서울대학 같은 데가 소위 인구 9만의 캠브리지 대학이고 인구 27만의 옥스퍼드 대학이거든요. 런던에도 60개 대학이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런던에 있는 대학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구상하는데 메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젊은 사람을 묶어놓으려면 좋은 학교를 갖고 있어야 젊은 사람을 묶어놓을 수 있어요. 아마 젊은 분들한테 주택 구하실 때 어디가 제일 관심거리입니다. 좋은 학교 있는데 가야죠. 초등학교는 조금 그렇다고 했어요. 중학교만 되면 일단 벌써 좋은 중학교가 있는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서울 강남이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닐까요?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시장이 교육, 일반 행정을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걸 쫓겨났냐?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쫓겼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시는 우리 국가의 교육이 필요했었어. 국가가 통일적으로 할 교육이 필요했었어. 그게 무슨 교육인지 아세요?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교육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육이 방공교육입니다. 방공.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실 때 방공 포스터, 방공 글짓기, 방공 포스터, 젊은 분들은 안 했겠지만 40대 이상 되신 분들 그거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교육원장 많이 암기하시는 분 기억나시죠? 교육은 통일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 교육시면 다 느끼셨겠지만 교육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 좀 시각도 좀 가르쳐 주고요. 다른 가치도 좀 가르쳐 주고 다양한 게 같이 공존하는 게 갈등을 낮추는 길입니다. 이분의 관심사하고 나의 관심사가 다르면 나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분은 이길 가고 나는 이길 간다는데 뭐 언제 나하고 부딪나요? 근데 우리는 전부 한 길로 가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일되고 획일적인 교육 때문에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좀 다양한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이 없죠. 경찰이 지금 15만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찰은 정권 유지의 조직이었었습니다. 왜? 정권이 늘 정통성 문제에 부닥치니까 물리적으로 서포트하는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정찰 조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을 우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만의 경찰 병력 중에 중앙정부 경찰 한 5만, 10만은 지방으로 넘겨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치안을 지역 수혜에 맞는 치안이다 이거예요. 지금 중앙정부가 이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요. 중앙정부가 조폭 단속해라 이러면 조폭이 없는 김포에 조폭 있나요? 조폭이 없는 김포도 조폭 단속하러 가야 돼. 실적 내야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없는 조폭도 만들어야 돼요. 실적 내려면. 그게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데 근데 이걸 지역에다 풀어주면 지역에 맞는 치안 수요가 많을 거다. 특히 여러분 학교 주변의 교통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한 사람이 좀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 안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야 교통시장을 바꾸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시장이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시장이 김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뭘 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당은 정당 공천 같지가 않잖아요. 쉽게 해서 좀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 같은 사람을 공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공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폭들을 공천을 해.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 투표하실 때는 잘 좀 보고 찍으세요. 내가 유권자 교육 같은 데가 내가 몇 가지 구분해놨는데 군대 갔다 왔냐 확인해라. 군대 안 갔다 와서 왜 안 갔다 왔는지 한번 이유를 보고 찍어라. 두 번째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꼭 확인해라. 세금 안 내서 왜 안 냈는지 보라. 세금도 안 낸 사람을 어떻게 대표자를 뽑아요? 그렇죠? 최소한도 두 가지만 걸러내도 여러분들 잘 권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아마 눈이 없는지 그런 거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최고 관심인데 주민참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 제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참여하고 막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거는 공동의 이익입니다. 자, 여러분 공동주택에 많이 사시죠?
자, 저도 공동주택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에 뭐 적용도 잘 되는 아파트 처음엔 적용 잘 돼 있죠. 몇 년 지나면 적용이 엉망이 됩니다. 왜 엉망이 되나요? 여러분들 그 적용 잘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거를 잘 지역 공동체별로 나눠서 야, 요거는 A동의 적용은 A동이 책임지고 해라. B동의 건 B동이 해라. 이거 스스로 잘 해야든지 지금처럼 관리인에게 다 맡겨놓으면 잘 유지할 수 있는 관리인을 채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관리인 채용을 많이 하려면 여러분들 관리비를 어떻게 내야 돼요? 많이 내야지. 관리비는 내기 싫지, 내가 직접 하기도 싫지, 그러니까 저건 엉망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관리비를 아끼고 싶으면 주말에, 그래, 우리 동 거는 우리 동 책임지니까 4월 첫째 주는 203호가, 4월 둘째 주는 뭐 몇 호가,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풀도 좀 뽑고, 꽃도 좀 심고, 이러면 나쁘면 되겠는데, 우리 그거 안 해. 그건 관리인이 하는 거지, 된다면. 그럼 관리인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고, 뭐, 시큐리티 체크하고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적용은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관리비는 올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그걸 잘하려면 참여를 해서 같이 꽃도 심어보고 풀도 뽑아보시면 민주주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킨십으로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스킨십이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머리로 하세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뭐로 하세요? 네, 부부싸움은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저는 늘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가슴으로 하는 거다. 근데 이 가슴으로 하려면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절대 머릿속으로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 내가 생각한 머리대로 움직이던가요? 네. 수많은 팩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딱 느낌대로 가야지. 근데 민주주의는 바로 느낌이거든요. 근데 느낌은 경험이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 얘기는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찾아가는, 뭐 큰 데 찾지 마라, 너희들. 가까운 데서 찾자. 아파트에 뭐 공동 우리 화단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 보육이 또 어렵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 맡기려고 한 2, 3km 가는 것보다는 동네에서 또 맡아주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는 분이 애를 맡아주면 얼마나 시내도 가잖아요. 수면제는 최소한 한 명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너무 일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몇 개의 나라보다 일천한 이유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경험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험을 좀 해나가는 길인데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나서서 경험 많을 때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죠. 전국적으로 인바이트 스페이스라는 건데 그래서 조선의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구고요. 지금 이걸 주민자치회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에다도 권한을 좀 더 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생겨나는 무슨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거는 다 앞으로 단지 내에는 입주택 대표에게 다 주겠다. 그럼 네가 책임져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런 권한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우리가 참여했을 때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모이면은요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좋은 뜻으로 모였지만 9시에 모여라. 그럼 한 10분 중에 3분은 탁 9시에 나오는데 어떤 9시 10분에 나오고 9시 20분에 나오고 9시 30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9시 나온 사람 먼저 짜증이 탁 나 있죠. 협동할 마음이 일단 없어졌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게 경험을 통해서 약속하면 잘 지켜야지. 이게 서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런 기회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된다. 특히 여기 아파트 경험들 우리가 3, 40년을 넘거든요. 아파트 생활은 이 아파트 생활 때문에 우리가 주말 생활 더 피곤해요. 저도 아파트 살아보니까요. 주말까지 내 아파트에 갇혀 있기 싫은 거야. 그렇죠? 자기 부인은 하루에 한 2-3시간만 오면 되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토가 토요일 일에 싹 빨갛잖아요. 지금 전국토가. 근데 그런 현상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그럼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으냐? 그러면 아파트 화단 같은 거 혼자 하기 좀 멀쩡하잖아요. 그죠? 혼자 하시기는. 같이 동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세상 사랑하는 얘기도 하고 몇 동 사는지 모르고 인사도 안 했던 사람이 인사도 하고 또 이게 사람 사랑하는 세상이다. 근데 이게 축적되다 보면 잘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 간에는 굉장히 거리가 커지는 겁니다. 소위 소셜 캐피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동네에 가서 살고 싶어.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쓸 때가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횟수를 시장도 12년에서 8년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대표들의 그 사람 횟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왜? 오래 시켜놓으니까 올해 일 잘 안 해.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데, 이러면 캘리포니아 가시면 LA라는 도시가 있어요. 인구 한 400만 되는 도시인데요. 이거를 1980년대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제도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400만에 이제 한 200만 된다고 가정하고요. 200만이 이 의견을 모으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5만의 김포시의 의견을 모으는데 200만의 시민을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해냈습니다, LA는. 시민들이 야,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은 8년 이상 시키지 말자. 왜? 봉급도 많이 주는데 이놈도 오래 시켜놓으니까 일도 안 하고 논더라 이거야. 모르긴 몰라도 김포시 의원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놀죠?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돈 주한데부터 한 4, 5천만 원 드릴 텐데? 네? 그러니까 오래 시키지 말자. 이거를 LA는 시민들의 힘으로 해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모두가 다 지금 LA는 8년 이상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본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자, 일본은 1960년대에 우리나라 요즘과 같은 혁신자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보수당 총리가 잡권하고 이제 지방정부에는 소위 진보당 시장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정책을 합니다.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하냐면 중앙정부는 산업진흥이라는 이유로 공해 방지, 공해 예방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어요. 그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만든 법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해 방지 조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해 방지 조례는 20년 후에 중앙정부가 공해 방지 기본법을 만드는데 원초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본도 권위적이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행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행정절차 조례법을 먼저 만듭니다. 그 행정절차 조례법이라고 하는 말은 행정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주민 위주로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게 행정하고 20년 뒤에 일본의 중앙정부는 행정절차법이라는 걸 20년 후에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정정보공개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일본은 1960년대 중앙정부 법을 만들기 전에 지방정부 스스로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20년 후에 중앙정부가 절차법, 공개법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혁신 지방자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선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요즘에 공무원 되는 게 아주 꿈이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1000만의 서울시에서 공무하는 공무원이나 45만의 김포시에서 공무하는 공무원의 기본급은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시면, 일본만이 어느 나라 가도 지방정부의 공무원의 보수는 누가 정하냐면 지방의회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좀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겠죠. 재정이 없는 데 가시면 어떻게 됐어요? 네, 좀 조금 주죠. 네. 그러니까 이건 지역 재정 상황에 맞게 봉급을 주라는 거거든요. 이건 오래전에 해왔고, 최근에는 일본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방 공무원들 보수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자, 우리는 지금 평창 올림픽이 지금 내년 2월로 다가왔는데요. 평창이 3수 만에 됐죠. 우리는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특히 스위스에 있는 베른이라는 도시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이걸 유치하려면 뭘 고치냐면 주민투표를 거칩니다. 왜 거칠까요? 만약에 베른시가 올림픽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올림픽 유치에 따른 시설대에 들어가는 경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거든요. 우리는 누가 부담해요? 네, 중앙정부가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마다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가 인천시예요. 아시안 게임 한다고 막 무리하게 해가지고 좀 핏덩이 앉았잖아요. 국가가 돈을 넉넉히 안 지원해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천 시민들의 모랄을 해저드죠. 그러니까 이 베른시는 지역 주민들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인 거죠.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가는.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여성과 남성이 많이 좀 비슷비슷한데요. 우리가 지금 대의 정치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여성 대표의 수가 작은 거예요. 지금 다행히 지방선거 할 때도 여성위원회에 비례대표 1, 3 홀수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의 이익이 좀 사회적으로 덜 반영이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따이페 같은 경우는
시의원 62명 중에 여성이 21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혹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는 날이 오면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선생님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선생님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보다는 당분에 해결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여성들의 이익 또는 사회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요. 자치분권을 그러면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입주자 대표회, 공동축에 사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입주자 대표에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감사가 누가 나왔는지, 우리 동대표는 누가 하는지 전혀 관심 안 가지시죠? 예. 네,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내는 관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치분권 참여의 가장 저는 실천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대표 한 분 잘 뽑고요. 입주자 대표회 한번 대표 하나 잘 뽑으면요. 정말 아파트가 해피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 2달 됐나 혹시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 중에 한 분이 관리인 사무실에 각각 에어컨 하나씩 넣어준 거 기억나세요? 예. 자기 돈으로? 예. 네, 그게 입주자 대표회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실하고가 유기적으로 잘 일어나니까 오죽 감동하셨으면 그분이 직접 자기 사비로 관리인들 다 안에 에어컨을 하드렸겠어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다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있을 뿐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 그리고 아무튼 그게 발전되면 뭐 동 단위로 갈 거고, 그래서 앞으로 동 단위는 우리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서 움직이기 곤란하면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찾아오는 그 장소가 동사무소가 될 겁니다. 예, 그러려면 동사무소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야 훨씬 힘이 들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김포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만드시고요. 또 여러분 자녀가 또 김포시에서 사시면 되시잖아요. 네? 네. 하여튼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제 얘기 마치고요. 정말 제가 오늘 고마운 게요. 한 분도 안 주셨고 정말 한 분도 안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야간에도 강의 다녀보는데 굉장히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